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아래 김두관입니다. 생선가게, 빵집 주인, 용접工, 강부, 택시기사, 경비원,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형제들의 직업입니다. 제 가족이 서민이고 비정규직이 제 가족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성장한 김두관, 특권층을 뚫고 기득권을 뚫고 서민과 중산층의 정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본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당원 동지들은 누가 본선에서 이길 후보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막걸리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맑지만 아래는 탁합니다. 그대로 마시면 전혀 맛이 없습니다. 아래 위를 크게 흔들어야만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어서 양극화를 이 김두관이가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1% 특권층이 자기는 성공했다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대 졸업생이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대기업이 되는 나라를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극심한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1%의 재벌 기업과 그 다음에 99%의 서민들의 생활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한미 FTA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의 후보들이 한미 FTA에 대한 입장들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분에게 같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 FTA가 결국 되면은 어떤 제가 같이 쓰겠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양국의 재벌 기업들은 덕이 되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더 핍박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 가장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미 FTA에 대한 입장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두 분에게 입장을 묻습니다. 특히 김두관 후보께서는 한미 FTA를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찬성하는지, 왜 한미 FTA 폐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한 두 분의 견해가 명쾌하게 국민에게 좀 전달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좋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준비된 분. 문제원으로 가셨습니다. 예? 제가 그럼 먼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김정길 후보께서 한미 FTA를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우리 민주당의 당론처럼 저는 한미 FTA의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라든지 주권 침해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12월 대선에 승리하면 반드시 제재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했었고요. 특히 한미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서도 저는 입장을 분명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의 쇠고기를 공짜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들이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미국 쇠고기를 사 먹는데 우리가 당연히 조건을 걸어서 미국 소고기를 가려서 먹을 소비자 권리가 기본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재 협상을 해서 우리 주권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서 경남이라는 지역에서 8번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지난 총선 전까지 출마 권유를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청와대에서 5년 동안 대통령을 모신 분으로서 대통령의 비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세간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지역주의 청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번 총선 이전까지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기회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주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좋았을 때는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 또 친노다 그렇게 하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는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런 형태가 기회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놓고 저를 이제 공격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참여정부 때 어느 정부보다 도덕성이 뛰어났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했고 일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깊이 사과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후보께서는 아주 어려운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3번이나 당선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방금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조경태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 5대 불가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견해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되신 분들은 성실하게 답변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할 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또 우리 여기 8분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산을 우리가 다 함께 잘 넘기 위해서라도 서로 후보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자기 반성과 그리고 검증 절차는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아주 깊어지고 있고 국내에도 양극화, 부채 문제, 내환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유럽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전개돼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 경제 역시 극심한 환율 불안 또 경기 침체를 맞게 될 우려가 큽니다.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지 않은 미래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단기적, 장기적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유로존 위기 그리고 한국 경제 내년도 위기 상황을 보면 저는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그 해법은 북한, 중국,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북방경제권의 한류를 찾는 데 미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같은 걸 보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과 토지가 결합한 형태인데요. 123개의 기업이 들어있고 북한의 근로자들이 5만여 명 이상이 지금 개성공단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리해서 국정을 맡게 되면 제2, 제3호 개성공단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남과 북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해서 시베리아 또 중국, 북방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대한민국이 50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저는 북방 경제 평화를 통해서 80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미래 제2의 경제 도약 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통신비 반값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명박 대통령도 20% 인하했습니다만 상당히 진통이 있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성공한 서민정부가 되려면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또 통신비 인하하려면 당장 통신회사들의 반발이 있을 테고 또 뭐 예를 들면 대기업 재벌과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통신비 너무 비싸죠. 정말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비용이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가구당 월 한 14만 원 정도 통신비가 들거든요. 이미 통신비는 지금 생필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신 3사는 연 20조가 넘는 막대한 이익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통신비를 반값으로 낮추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1,000원 하는 기본 요금과 24,000원에서 36,000원 정도 하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겠습니다. 20원에서 30원 정도 하는 문자 메시지 요금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이동 3사의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망을 공용화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설비 투자 원가 검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통신사들이 가격 담합이나 원가 부풀리기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통신비를 확실하게 저 김두관이
낮추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961년도에 5.16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52년의 역사 속에서 김대중 정부 5년 만을 빼면 나머지가 다 영남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TK, PK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권을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 고향인 충청북도는 여태까지 대선 후보가 없었고, 충청 남북도에 지금 대선 후보가 하나도 없고, 강원도가 없고, 그리고 전라북도가 여태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인천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 패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영남 정권 할 때 TK와 PK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TK의 패권성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장애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호남의 지역주의는 저는 불의에 저항적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지만, 영남의 지역주의는 지역의 기득권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패권적 지역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뭐 독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제주도에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지역에 이렇게 그 특정 지역에 많이 배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영남 지역에서 정권을 잡으면 다른 지역의 인사를 탕평책을 써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게 그나마 국민 통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근 안철수 교수는 최근 자신의 책에서 민주당의 총선 패배가 본인의 역할을 고민하게 만들었고, 패배의 근본 원인은 계파 정치와 잘못된 공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특히 부산의 공천을 주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야기됐다고 보는데, 부산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PK 지역의 득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에 성공한 선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선 패배에 그 민주당이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이 부산 공천을 제가 주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도 공천 신청자 중 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우리 이제 부산에서 이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더 많은 당선자 내지 못한 것 아주 이제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산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고, 부산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간판으로 그래도 부산에서 한 명 더, 또 김에서 한 명 더, 이렇게 2명의 당선자를 열린 것은 큰 성과고요. 또 함께 득표율이 또 40% 이렇게 높아진 것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산 총선 결과를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함께 노력했던 우리 민주통합당의 당원들, 또 지지했던 시민들의 어떤 그 부분을 좀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0% 정도 득표를 했다 하더라도 지난번 민주통합당의 실패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후보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에 관한 한 전당 구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분당을 해서 출마를 하셨고, 어려운 쪽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 민주당의 총선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죠. 저희가 작년 말에 야권 대통합을 이루고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아주 높았습니다. 지지율이 급상승을 해서 새누리당을 10%까지 앞섰습니다. 근데 결국 그 뒤에 우리 당이 보여준 교만, 그리고 다 이겼다 그래서 소위 땅 따먹기, 패거리 가루기, 이런 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다시 지지를 유보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완전히 지지를 철회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127석을 줬습니다. 많은 투표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내라. 이제 조금 더 제대로 하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약속. 우리 이제 김두관 후보님 먼저 질문 드립니다.
우리 김두관 후보님은 참여정부 때 그 행자부 장관 하시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전도사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참여정부에 비해서 얼마나 퇴행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분권형 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여정부에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이야말로 12대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크게 핵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세종자치특별시가 출범을 했고 핵심 도시를 비롯해서 지금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이제야 속도를 냅니다.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명박 정부는 거의 추진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또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고, 제가 지사로 있는 경남의 진주 핵심 도시만 해도 거의 내년쯤 완공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주 핵심 도시, 전주 완주 핵심 도시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저 입장에서는 평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두관 지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저도 부산 자갈치시장의 지게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지사님께서도 서민의 아들이시고 하신데, 지금 우리 서민들이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제 성계비가 한 15만원, 150만원 정도 됩니다. 4인 가족에. 그래서, 이 어려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민들이 어려운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통신비, 또 우리 조경태 후보께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유류비, 또 의료비, 교육비 이런 전반적으로 5대 민생 생활비가 너무 이렇게 비싸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민생 5대 절약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주요 민생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여서 월 50만 원씩 줄여서 연간 600만 원 정도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특히 그 중에서 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좀 편입을 하고, 또 논술고사도 좀 더 이렇게 폐지를 하고, 또 대학 등록금도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로 낮추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 가처분 소득을 한 600만 원 정도 높임으로 해서 좀 민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김두관 후보는 이제 경남지사직을 사퇴를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깔끔하다 하는 평가도 있고 성급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본인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저의 대표 공약이 사교육 폐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교육 문제 해결을 되게 쉽지 않다고 봐서 사교육 금지법이나 기회균등법 같은 입법을 통해서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시죠? 저라고 편안한 세발 자전거를 두고 굳이 위험한 외발 자전거를 타고 싶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총선 패배가 제가 출마하는 총선이 성공했더라면 제가 출마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권파의 오만과 독선으로 총선 승리를 헌납을 했고, 우리 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경쟁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도지사를 중도에 그만둔 이유이기도 하고요. 특히 유신의 개성자임을 자처하는 박근혜 집권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를 저지할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없다는 것이 제가 중도에 결심하게 된 이유고요. 정세균 후보께서 사교육 폐지를 공약으로 내신 거 보고 굉장히 저도 놀라고 결단력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강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하면서 상당히 불공정 조약이고, 또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우리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게 질문할 것을 두 분에게 같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재협상이나 제재 협상을 하겠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제도가 달라서 재협상권이 정부에 있지 않고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상하의원들 차장님 교섭을 해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은 정말로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 앞에 당당하고 또 외국의 적은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약소국가에는 겸손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겸손하고 당당한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나라는 폐기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들이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었고 또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통상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하고의 FTA 협정에 있어서 독소조항이라든지 주권 침해 소지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집권을 해서 국정을 맡게 되면 어쨌든 미국의 의회든 또 행정부든 모든 채널을 총동원을 해서 제재 협상을 하고 독소조항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과의 FTA 협상에 이어서 곧 한중 FTA가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의 그 협상 내용을 교훈 삼아서 중국과의 FTA 협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먼저 돼야 될 분이 반성과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5년, 민주정부 10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한 파견법, 누가 만들고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상용차 22명의 죽음을 부른 정리해고법, 누가 제정했습니까? 지난 한 해에만 피해자 2만 4천 명이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제주 해군기지, 한미 FTA는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바로 민주정부 1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국민 앞에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군인들이 반성도 없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느 국민이 표를 주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먼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8분의 후보들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가겠다고 약속을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20세기 이미 21세기 미래 정책을 추진한 행동하는 미래입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정부 지원이 없었지만 노인 틀리 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틀니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원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치 경력 없는 것이 대통령 후보의 장점은 아닙니다. 저도 정치를 했지만 정오 정치, 개파 정치와는 저는 무관합니다. 아래에서부터 국민과 소통하고 반대파를 설득하면서 혁신을 성공시키는 정치를 했습니다. 김두관을 선택해서 정당 정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2012년을 점령하라는 김근태 의장님의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담대한 진보를 저 김두관이 실천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